난 치매 아니야. 멀쩡하단 말이야. 멀쩡한 사람이 새벽에 병원 탈출을 시도합니까? 간호사들이 다 봤어요. 아버지 요새 이상하시다고. 도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우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자 권한 승인받았어요. 아버지 재산은 이제 제가 관리합니다. 후견인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결정문. 도윤은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주택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벽에 스민 빗물 자국, 마당 한쪽에 기울어진 장독대, 그리고 처마 밑에 매달린 녹슨 풍경. 이 집은 한도윤이 젊은 시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곳이었죠. 76세의 도윤은 매일 아침이면 정원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손때 묻은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에서는 7080 콘서트가 흘러나오고 그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늙는 게 이렇게 느리게 오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천천히 살 걸 그랬어.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은하의 목소리가 정원 너머로 퍼져나갔죠.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 현장을 누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느리고 조용한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죠.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4개월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그 이후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둘이었습니다. 아들 한재우는 46, 딸 한수지는 42.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부모의 복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작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말했죠. 수술비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4억 원 정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몸에 칼을 대는 것이 두려웠고 수술 후에 혼자 회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정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감쌌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아들 재우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재우는 언제나 바빠 보였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재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긴 뭘 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갑자기 웬일이냐?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요새 다리는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 아니겠냐. 재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의자를 하나 끌어다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요양보험 가입 안 하셨어요? 이제 슬슬 대비하셔야죠. 도윤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험.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자주 나오고 동네 친구들도 가입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아직은 혼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양보험은 왜? 난 아직 멀쩡한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그때 가입하려고 해도 늦어요. 그리고 요즘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도윤은 재우의 말을 듣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곧 쓰러질 것처럼 혹은 이미 무능력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우야, 나한테 돈 있는 거 알지? 예, 물론 알죠. 그럼 됐다.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걱정 마라. 재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요양보험 들어두시면 나중에 우리도 좀 편하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 우리가 다 케어해드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진이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도유는 재우의 말을 듣다가 라디오를 껐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우가 황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기분 나쁘게 들으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기분 나쁜 거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하구나.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라. 재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지만 도유는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였습니다. 도유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돈이나 말고 다른 사람의 계획 속에 있구나. 아들은 요양보험을 권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언젠가 짐이 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도유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유는 여전히 정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우가 던진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보험, 대비, 나중에 우리도 편하게. 그 말들이 도윤의 가슴 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재우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재우를 맞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양비 처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대요. 재우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도유는 안경을 찾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위임장이에요. 요양비 신청하고 병원비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서류도 여러 번 내야 하고 은행도 몇 번 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 하나 써주시면 돼요. 도유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위임인, 수임인, 위임사항.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우가 말하는 것처럼 복잡한 일을 아들이 대신해준다면 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릎도 아픈데 은행을 몇 번씩 오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럼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냐? 네, 여기랑 여기요. 재우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도유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또 왔어? 수진은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거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가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 그게 뭐예요? 아버지 요양비 처리하려고 위임장 받는 거야.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이거 법적 대리권 위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이라고 했잖아. 아니, 이건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통장 관리까지 위임되는 거예요. 오빠가 아버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재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 돈 가지고 뭐 하겠냐? 그냥 병원비 처리하려는 거지. 넌 왜 맨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요양비 처리만 하려면 간단한 위임장으로 충분하잖아요. 왜 굳이 이런 걸 받으려고 해요? 두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유는 그 사이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이 괴로웠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재우와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는지 재우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자식들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우야, 내가 병원비 처리해주겠다는 건 고맙다. 그런데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구나.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굳이 이런 걸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재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편하시라고 하는 건데 수진이가 자꾸 이상하게 만드네. 오빠, 나는 그냥 조심하자는 거예요.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서로 안 힘들어요. 도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 할게. 나도 좀 생각해봐야겠다.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재우가 나간 뒤 수지는 도윤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빠를 나쁘게 보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주변에 보면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알아. 내 말도 맞고 재우 말도 맞아. 다만 나는 너희가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싫구나.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모으신 돈이에요. 아버지가 쓰고 싶으신 대로 쓰세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족끼리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왜 재우는 꼭 저런 서류를 들고 왔을까? 정말 병원비 처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수진이 돌아간 뒤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둠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도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재우의 얼굴, 수진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였던 서류. 도윤은 처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서류와 도장이 자꾸만 나타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도윤의 얼굴엔 피곤함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지만 그 의지가 짐이 되고 불안이 되는 것. 도윤은 정원으로 나가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악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도윤은 결국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우가 차를 몰고 와서 도윤을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오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도윤은 낯선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주사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간호사를 부르고 누군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이곳이 자신이 머물 곳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이미 한 노인이 누워 있었고 나머지 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도윤을 침대에 눕히고 짐을 정리해줬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그래, 알았다. 가봐라. 재우가 나간 뒤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생기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 째깍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몸을 돌리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군요.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뭐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수술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다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나도 허리가 안 좋아서 들어왔어요. 처음엔 한 달만 있다 나간다고 했는데 벌써 1년째입니다. 도윤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나 병원에 있다니.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가기는 어려워요. 나가봤자 갈 데도 없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와 도윤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봉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같은 방 쓰니까 잘 지내봅시다. 한도윤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봉길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도윤은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봉길도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다가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면엔 상조 서비스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준비. 도윤은 화면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봉길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나도 재산 7억 있었어요. 도윤은 봉길을 바라봤습니다. 봉길은 천장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장사 좀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7억이었죠. 자식 둘 키우고 손주들도 용돈 주고 그래도 노후는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아들이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더군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약값도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관리해주겠다고요. 봉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믿었죠. 내 자식인데 뭘 못 믿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통장 정리 좀 해보자고 했더니 잔고가 0원이더군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병원비로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계산해봐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갈 리가 없거든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썼더라고요. 물론 나한테 말도 없이요. 따지니까 나중에 갚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봉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인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다행히 기초연금이 나와서 병원비는 간신히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봤자 갈 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진 여기 있어야죠.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길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재우가 들고 온 위임장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도장을 찍었다면 자신도 봉길처럼 되는 건 아닐까. 도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봉길은 다시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도윤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선 여전히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도윤은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자신을 한도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자 혹은 침대 번호로 불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봉길의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7억이 사라졌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체크한 뒤 간호사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입원비 자동이체 신청하셨어요.
다음 달부터는 아버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편하실 거예요. 도윤은 멍하니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자동이체요? 내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보호자분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드님이 서류 작성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셨대요.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우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뒤졌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챙겨왔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하자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도장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간호사에게 외출 허락을 받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출력된 명세서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명세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4억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2억 5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 여러 번 출금이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그리고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명세서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병원비 자동이체로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호자분이 출금하신 것 같은데요. 보호자가 출금했다고요? 내 허락도 없이요? 네,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호자분이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우가 언제 대리인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의 통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윤은 은행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님, 저 퇴원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아직 치료 중이신데 퇴원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보호자분 동의 없이는 퇴원이 어려워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동의.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의 몸인데 자신의 의지로 나갈 수 없다니.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감옥이라는 것을.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 이름으로 된 돈인데도 내 몸인데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밤이 되자 도윤은 몰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공용전화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진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진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아버지 좀 꺼내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당장 퇴원하고 싶어.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치료는 잘 받고 계시는 거죠? 수진아, 내 오빠가 내 돈 가져갔어. 1억 5천이나 사라졌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병원비랑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때문에 미리 정리한 거래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래요. 위한 거라니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버지, 오빠 말로는 병원비만 나가고 남은 돈은 우리가 알아서 잘 쓸 거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나온대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단다. 죽지 않았어.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알았어.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신기를 내려놓는 손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멀리서 누군가의 기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봉길처럼 될 거라고. 도윤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봉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간호사들은 안쪽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저기만 나가면 자유였습니다. 도윤은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도윤 환자 이탈 시도예요.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간호사들이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놔주세요. 나 집에 가야 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릴게요. 도윤은 끌려가듯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은 도윤을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도윤은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며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짜증과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재우는 도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체면 좀 구기지 마세요. 재우야,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이제 판단력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대요. 뭐라고? 도윤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난 치매 아니야. 멀쩡하단 말이야. 멀쩡한 사람이 새벽에 병원 탈출을 시도합니까? 간호사들이 다 봤어요. 아버지 요새 이상하시다고.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우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자 권한 승인받았어요. 아버지 재산은 이제 제가 관리합니다. 후견인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결정문. 도윤은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말 들으셔야 해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나아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내 돈인데 내 인생인데.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썽 부리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아버지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달려와야 하잖아요. 재우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기대어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길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속에서 도윤의 모습을 보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봉길은 침대에서 내려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긴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 특히 가족이 막아서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봉길을 바라봤습니다. 봉길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이곳에 갇혀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 일했어요. 돈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다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가 점점 격하게 흐느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봉길은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눈물. 자신의 존엄이 무너졌다는 눈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절망적인 하루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와도 그냥 삼켰습니다. 무슨 약인지 왜 먹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선녀라는 이름표를 단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선녀는 늘 조용히 청소를 했습니다. 환자들과 말을 섞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녀는 도윤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선녀를 바라봤습니다. 선녀는 편지를 도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병실 옆 침대 쓰셨던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예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저한테 이 편지를 맡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본인 상황이랑 비슷한 사람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도윤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잉크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선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를 마친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의사는 한 달이라고 했지만 내 몸이 말해주오. 일주일도 못 갈 거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기오. 당신도 나처럼 이곳에 갇혀 있겠지. 가족이 말하겠지. 당신을 위한 거라고. 당신이 편하라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겠소. 우리가 병원에 갇히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필요 때문이오. 돈이 끊기면 퇴원 통보가 나오고 돈이 있으면 입원이 연장돼요. 나도 그랬소. 처음엔 한 달만 입원한다더니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이곳에서 죽게 생겼소. 존엄은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온다오. 내가 언제 먹을지, 언제 잘지,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는 거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소. 나는 이미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소. 당신의 존엄을 지키시오. 누가 지켜주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찾으시오. 이름 없는 동지가. 도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픔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 작은 병실에 갇혀 그 세상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존엄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찾아야 하는 거구나. 재우가 지켜줄 리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누구도 자신의 존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펜과 종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말했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때 아버지는 그냥 웃고 넘겼어. 용감한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알겠다. 진짜 용기는 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거구나. 이번엔 그 말을 증명해야겠다. 내가 기억하는 그 아빠로 남고 싶어. 아버지가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여기 갇혀 있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직 멀쩡해. 내 오빠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그걸 증명해 보일게. 사랑한다, 수진아. 아버지가. 도윤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서 복도로 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일까 희망일까.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를 믿었던 것도 아버지를 병원에 그냥 둔 것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많죠. 아버님의 의사 능력을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편지가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이건 아버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수지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우가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 그리고 아버지를 병원에 가둔 것.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빠분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해봐야 합니다. 수지는 재우의 통장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원 명령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내역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의 돈 중 일부를 요양병원 운영업체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입원할수록 재우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아들의 돈벌이가 된 셈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후견인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우도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후견인 한도윤 씨의 후견인 취소 청구권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후견인 한재우 씨 진술하시죠. 재우는 일어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고 판단력도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절차를 밟아 후견인이 된 것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진단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누가 의뢰했습니까? 제가 의뢰했습니다. 보호자니까요. 그럼 이해관계가 있군요. 후견인이 되면 재산관리권을 갖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치매 진단을 의뢰한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 한수진 씨, 제출하신 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수진은 일어나서 편지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씨,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삶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돈을 어떻게 쓸지, 어디서 살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보호하려 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보호가 아니라 소유가 됐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도 판사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난 내 아버지야. 내가 어릴 때 업고 다녔고 학교 보냈고 결혼시켰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내 짐이 됐니? 내 돈이 내 사업 미천이 됐니? 그건 효도가 아니야, 재우야.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삶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 돈을, 제 선택을, 제 존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말씀입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보입니다. 법원은 한도윤 씨의 의사 능력을 인정하며 성년 후견을 취소합니다. 재산관리권은 본인에게 회복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재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병원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구해준 집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도윤은 아침이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예전처럼 정원은 없었지만 작은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았습니다. 고추와 상추를 키웠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줬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국과 밥, 그리고 김치. 수진이 담가준 김치였습니다. 도윤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엔 번거롭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직접 쌀을 씻고 불을 켜고 국을 끓이는 모든 과정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전히 7080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지. 누가 대신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 하루.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우가 쓴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돈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이후 재우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우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재우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장을 봐주거나 청소를 도왔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혼자 할 수 있다며 거절했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도윤은 결국 수진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 없을 때도 스스로 모든 걸 해냈습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근처 지역 노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봉사활동 같은 거 있나 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도움을 받으러 왔지 도움을 주러 오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물론이죠. 어르신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간병인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일주일에 2번씩 노인센터를 찾았습니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존엄을 되찾은 과정. 젊은 간병인들은 도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간병인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희도 어르신들을 보호하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와 통제는 다른 거야. 보호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거고, 통제는 상대방의 선택을 빼앗는 거지. 노인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야. 다만 몸이 불편할 뿐이지.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해. 간병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길이야.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잖아. 그런데 나이 들면 비로소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야. 그 시간을 빼앗으면 안 돼. 그게 존엄이야. 교육이 끝난 뒤 젊은 간병인 한 명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오늘 말씀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도윤은 그 젊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야.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보여. 다만 할머니의 말을 잘 들어줘. 그게 제일 중요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맞아졌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도윤은 창가에 앉아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 비록 작은 원룸이고 돈이 많지 않고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잔잔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세상 속에서 그의 존엄은 스스로 되찾은 선택의 자유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계속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노래를 따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구나. 그날들을 자신답게 존엄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도윤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